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하시는 전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2023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출범을 하면서 그 비서실장으로 김형동 씨라고 하는 분을 임명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지금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김형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의 입장은 여하하며 또 그와 관련된 기사들이 그동안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형동은 한중의원연맹 소속입니다. 지금 국민의힘당 안에는 35명이 한중의원연맹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방송하면서 이 한중의원연맹에 소속된 35명의 명단을 일일이 열거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중의원연맹이라는 것은요, 중국에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국가예요. 무슨 미국처럼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이런 양당 체제도 아니고, 또 여러 당이 있는 다당제 또한 아닙니다. 그런 일당 독재밖에 없는 중국 공산당과 무슨 의원연맹이다, 웃기는 얘기죠. 그 판단도 지금 독자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의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음입니다. 아내는 조선족이란 얘기예요. 조선족은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공산당의 국민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이 배우자 문제 때문에 김형동이 지금 안동 예천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던 지난 2020년 초에도 똑같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문, 이 김형동 씨의 답이 이래요. 당시 국회의원 나왔을 때 얘기입니다. 질문을 하니 답을 드리지만 후보자와 배우자의 국적이 중요한지는 모르겠다. 참 아주 경천동지할 만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하니까 답을 드리는데 후보자와 배우자의 국적이 중요한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제 배우자는 흔히 말하는 조선족 동포다.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인 용정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라났으며 아직 국적은 중국으로 되어 있다. 자, 이와 관련해서 2020년 4월 19일 매일신문에서는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실어놓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9일 매일신문에서 아내가 조선족이라는 데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김형동 씨의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장인이 중국 공산당 간부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전에는 당적을 가졌을 수 있지만 현재는 연세가 80대로 연로하셔서 아마 당적이 없어졌을 것, 이렇게 김형동 씨가 당시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한간에는 김형동 후보의 장인이 중국 공산당 간부 출신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변시의 부시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장모는 대형 업체 백화점 호텔을 운영하는 등 재력가였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이러한 소문들에 대해서 김형동 선거 캠프에서는 일부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유언비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지금 얼버무려 있는 게 김형동이었습니다. 김형동 후보 장인의 공산당 간부설이었던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당적을 가졌을 수 있지만
현재는 연세가 80대로 연로하셔서 아마 당적이 없어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어서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에 살아남고자 김영동 후보의 장인이 어쩔 수 없이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령의 장인과 장모에게 딸과 떨어져 살게 해드린 것이 미안해 살아계신 동안에는 국적을 바꾸지 말라고 김 후보가 건의해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얘기는 역시 2020년 4월 19일 매일신문에도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80세가 되어서 80세가 넘어서 연로보장이라는 것을 중국사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로보장을 받기 위해서는요. 공산당 당원이 아니면 연로보장을 해주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거는 정말 어린애들한테도 물어봐도 답할 수 있는 쉬운 답이기 때문에 제가 차마 답을 드린다는 게 의미가 없겠습니다. 자, 네 번째, 김형동은 한노총 법률실장 출신으로서 민노총 간첩 사건 석권호, 지금은 이제 보석 상태로 좀 풀려나 있죠. 이 석권호를 동지, 형님이라고 칭하면서 공개 편지를 쓴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 10월 11일 매일 노동뉴스에 아주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석권호는 최근 민노총 조직국장을 하면서 북괴 대남 공작 요원들과 접촉을 하고 간첩 행위를 해왔던 간첩이죠. 자, 다섯 번째, 김영동 이자가 쓴 기고문에 보면요. 올해입니다. 2023년 11월 29일 머니투데이에 공공의대 신설, 지방소멸위기 시대의 해법이다. 이런 제목으로 2023년 11월 29일 머니투데이에 기고한 바가 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좌편향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명백한 기고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문재인을 대통령이 취임했다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이 축하의 메시지 글을 썼는데 이것은 2017년 5월 11일 매일 노동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문재인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는지 아마 2017년 5월 11일 매일 노동뉴스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축하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뒤로 여러 번 자빠지실 수 있으니까 혈압약도 꼭 드시고 이런 글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로 경상북도 안동 예천 선거구에 미래통합당에 단수 공천된 김형동 씨가 한 이야기, 당시에 나온 얘기입니다. 박근혜 파면 주문이 나오고서야 가슴 쓸어내릴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2020년 3월 14일 월간조선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2020년 3월 14일 월간조선에서 인터뷰하는 그 내용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이라는 말도 안 써요. 박근혜 파면 주문이 나오고서야 가슴을 쓸어낼 수 있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박근혜가 망가진 것을 보고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여덟 번째는 탄핵 결정문 감사항이라고 해서요. 2017년 3월 16일 매일 노동뉴스에 나왔는데요. 여기에 나온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무게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 기쁨과 황망함까지 여러 감정이 교차되었다. 그리고 일주일 세상은 평온하다. 결과적으로 파면이라는 주문이 나오고서야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필자의 모자란 분석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꾼 결정으로 두고두고 높이 평가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법률 위반의 핵심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이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르스포츠, K스포츠 재단 설립으로 사익을 취하려는 최서원, 최순실 일당의 행위에 대통령 박근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국가기밀에 관한 많은 문서를 최씨 일당에게 유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이고 헌법 위법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사실 인정과 헌법적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8대 0. 다만 못내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사실 오전 11시 선거 초안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해 직업 공무원 제도를 침해했다는 주장,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 시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이 모두 배척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파면이라는 주문이 나오고서야 가슴을 썰어내릴 수 있었다. 자, 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이 김형동입니다. 자, 9번째로는 통합당 안동 예천 김형동 예비후보 음주 벌금형 후보 자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본인의 이야기는 까마득한 기억 속에 오래된 일이라서 잘 생각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인성이나 윤리 도덕성이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좀 어떻게 다시 말을 한다면 윤리 도덕관이 없다. 내지는 굉장히 열악하다, 천박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김형동 예비후보는 지난 2009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100만 원의 형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당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형동 예비후보는 최근 안동 MBC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방송 다카쇼에 출연해서 과거 음주운전 경력을 근거로 후보자가 지녀야 할 자질을 언급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질문에 김형동 예비후보는 어떻게 답변했냐면 거부권을 쓰면 안 되겠죠? 라면서 출마를 준비하면서 이력을 확인하던 중 음주운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까마득한 기억 속에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였는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런 얘기는 2020년 3월 26일 프레시안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10번째로 김형동 의원 2023년 10월 19일 외국인 근로자 조세 부담 완화법 의안번호 2125132 발의 입법 예고 기간은 2023년 10월 23일부터 2023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자, 이 외국인 근로자 조세 부담 완화법 이 얘기를 한번 또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행법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19%의 단일 세율로 소득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는데 해당 과세 제도의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일정 소득 이상의 고급 외국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소득에 대한 단일 세율을 유지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 세율 과세 특례를 2023년 12월 30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런 게 얘기입니다. 자, 현재 지금 제가 이것은 지나간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추려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당 홈페이지 등등에 나타나고 있는 동향을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김영동 비서실장은 첫째, 국민의힘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이 온통 김형동의 비판글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데일리 보도 내용 여러 가지 사실 중에서 명확히 문제가 되는 발언과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공작 및 국힘당 내 친중 인사들의 카르텔에 의한 결과물인지 여부가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처럼 한동훈 돌풍이 불고 있는데 처리 여에 따라서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우환을 없애고 가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선에서 특히나 중국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사람들을 포섭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 중국의 방첩기관 중에 하나로서 대단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즉,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일을 잘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무자비한 압박과 그리고 그야말로 죽음까지 몰고 가는 그런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소위 적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들이 하더라도 포섭을 하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과거 몇 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자위대 안에 소속되어 있던 고급 간부의 부인이 중국 한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인네를 통해서 중국에서는 일본 자위대 내에 이지스함과 관련된 고급 정보 자료를 탈취해서 빼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아주 잘한 짓이죠. 그러나 일본 자위대에 있어서나 일본 전체로 볼 때는 국가안보상의 치명적인 손괴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과연 왜 이러질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웬만한 직책의 고급스러운 사람들, 즉 사회적으로 지위를 갖는 사람들에게 접근시키는 방법은 우선 유학생들을 활용합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것이죠. 그것도 국립서울대학교, 지금은 국립대학교가 아닙니다만은 소위 서울대학교와 같은 곳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국문과라든지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제대로 습득을 하게끔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자, 분명한 사례가 하나 있죠. 중국의 인민망, 런민왕이라고 하는 한국 대표가 누굽니까? 주옥파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조위보 이렇게 중국 발음이 되는데 그녀의 사진이 인터넷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각 대학의 총장님들, 무슨 장관님들, 시장 군수님들, 도지사님들 이런 분들과 사진을 찍을 때 보면요. 그야말로 그 환한 미소와 흘리는 아련한 그 요염한 미소 속에서 우리는 이 여자가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죠. 자, 또 유사한 사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스웰월이라고 하는 민주당 소속의 하원 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하원에서 정보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중국에서 유학 나온 팡팡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아주 그 달콤한 그 여자의 그 몸에서 풍겨나는 거기에 빠져들었죠. 그리고 팡팡은 그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 그런데 김형동이라고 하는 지금 한동훈의 비서실장은 보니까 부인이 조선족 중국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녀 또한 역시 서울대학교에서 유학하러 왔을 때 그의 현재 남편인
김형동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서울대학교 정문이요. 기역, 시옷, 디귿으로 있어요. 국립서울대학교인데 그걸 우리는 줄여서 공산당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계집, 술, 돈이라고 우리가 폄하해서 학교 정문의 이니셜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농담 삼아서 그렇게 한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최근에 공부를 이제 늦지막하게 좀 더 해보려고 제가 나왔던 중어중문과에 좀 박사과정을 해볼까 싶어서 현재 교수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후배 교수들 이야기가 형님 절대로 오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 형님이 배울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 절대로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강력한 권유와 제재를 받고 그 뜻을 접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는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 제가 그 학교를 제가 거기 식당이 괜찮아서 한 번씩 그 젊은 애들하고 놀러 가기도 했는데 중국말이 들려요. 이제는 중국말 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중국에서 유학 나온 애들이 꽤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그 연구실에서 그 귀중한 그 연구 자료들 그런 학습으로 인해서 축적된 자료들이 어떤 식으로 탈취돼서 중국으로 좀 다 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안전부가 압박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일단 포섭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포섭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외교관 신분으로 중국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을 중국 내에서 포섭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옥파라든지 인민당 한국 대표죠. 그리고 김영동의 처처럼 한국에 유학으로 오는 사람들입니다. 협박을 합니다. 자, 너에게 주어진 과제는 주요한 통로에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남자를 포섭을 해라. 그리고 결혼까지 해라. 그렇게 해서 장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편된 자로부터 고급 정보를 빼내서 계속적인 보고를 하기 바란다. 만일에 네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할 경우에는 이곳에 남아있는 너의 부모 가족들은 필히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에서 시키는 대로 정확한 임무를 완수하기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경력금까지 챙겨서 줍니다. 자, 그러면 간첩짓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건 제가 현장에서 본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국가정보원 직원들 중에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국가정보원 직원들 중에서도 중국에 파견 나갔다가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을 해서 흠결이 생겼어요. 그 흠결은 중국에서는 간첩죄에 해당하는 흠결이 되겠죠. 그러면 그 흠결을 알고서 안전부는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하죠. 야 아무개 씨 일로 좀 와봐. 너 말이야. 네가 포섭해서 써먹던 애들이 우리한테 잡혔어. 들어보니까 너네들 그동안 간첩짓을 아주 극심하게 많이 했던데 자 지금부터 내 말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당신 와이프는 어디 뭐 학원 다닌다면서 아들애는 딸아이는 어느 학교 다닌다면서 그래 그러면 장기적 추례라는 거 한번 해줄까? 내지는 뭐 교통사고 위장해서 너도 한번 조세상으로 보내줄까?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죠. 하게 되면 대부분의 외교관 신분이라고 나가 있는 국정원 직원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꼼짝없이 당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고 그리고 자녀들도 특례 입학을 위해서 중국에까지 나와서 외국 학교에 보내서 특례 입학을 해서 뭐 서울대학교 같은 그 학교 같지도 않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 그런 계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분고분하게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들의 협박에 굴복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조선족들을 내보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유력 인사들과 접근을 하고 동침을 하고 성을 매개체로 해서 비밀을 빼내는 방법이죠. 얼마나 수월합니까? 얼마나 수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는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을 바짝 못 차리면요, 반드시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김형동 씨가 누구다, 그의 본질이 뭐다, 이런 걸 떠나서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면서 왜 저렇게 총명한 친구가 그냥 공부나 잘했으면 그냥 그 사법고시 보고 법무부 장관 끝으로 해서 좀 편안하게 가지. 어차피 역사관이 분명치가 않고 주적관이 분명치가 않으면요, 당하게 돼 있습니다. 한동훈 씨가 아무리 서울법대를 나오고 사법시험을 통과한 유능한 검사라 하더라도요, 공산당의 이런 그 전략 전술을 제대로 모르면요, 그대로 말려서 같이 그야말로 똥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참 그 젊은 후배가 판단을 잘못해서 정치판에 들어간 이런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저 안타까운 인재를 하나 또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걱정이 많습니다. 왜? 저는 공산당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특히나 중국 공산당의 방법이나 간첩 운용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는 그 실전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것도 모르는 공안 파트 검사 한번 안 해보고 특수부에서만 살아왔던 한동훈 검사가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돼서 첫 번째 지금 인선을 한 김영동 비서실장이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정말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다면 지적 수준이 매우 저열해서 과연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을 해낼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날과 크리스마스 양일간에 걸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자유민주당에서 한동훈을 찬미하는 한비어천가, 용비어천가처럼 보여지는 그런 광고가 나갔어요. 여러 저희 선배님들께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해 주셨고, 매우 그 우려하는 목소리를 제가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께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광고 문안을 기획하고 작성한 그 한 사람의 의견이지 당 전체의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저희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광고가 하나 잘못 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본령은 결국에 큰 흐름으로 가게끔 되어 있고요. 순간적으로 그 한동훈의 그 가능성, 그리고 한동훈이 잘한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젊은 후배뻘 되니까 그렇게 칭찬해 준 것에 양신하지 않으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생각하시고요. 본령이 자유민주당의 본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크리에이티브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